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경찰 백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챕터 3장 이 주민 생활의 안전, 우리 국민들 생활을 안전하게 하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요 범죄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같이 이번 시간에 이제 보는 수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이 직접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뭐 동네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각종 뉴스 매체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강력범죄라는 살인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상해라든가 이렇게 대형 사건들이 있는 반면에 한편 지금 오늘 먼저 첫 번째 볼 내용은 이 지능범죄와 관련돼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능범죄 하면은 흔히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기 사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겠고요. 우리가 보통 사기 사건, 사기범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사기 사건도 그 중간에 그 성격들을 보면은요. 요즘 굉장히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매체들이 나오고 다양한 사회적인 다양한 조건들, 환경들이 변화하면서 그의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형태의 사기와 새로운 형태의 지능범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고 경찰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범죄의 특징들 중에서 이 지능범죄들이 어떤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최근에 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이 사기 내지는 불법 사금융 같은 거를 하는 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사실 불법 사금융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제1금융권이라든가 아니면 제2금융권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대출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보험을 위탁한다라든가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서 이게 공식적인 루트를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서민들이 워낙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특히 경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서는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 대출해야 되는 것들이 다 막혔을 경우에 이거를 불법적으로 알선을 해주겠다 아니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고 이게 실제로는 돈이 오고 가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사실 한 단계만 잠깐 어긋난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금융의 피해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찰이 단속을 할 때마다 새로운 수법, 새로운 지능범죄 등등등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가장 대표적인 사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보이스피싱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은 말 그대로 어디에 돈을 맡겨놓으면은 돈을 붙이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서 그 돈을 보호해주겠다. 또 더 나아가서 그 돈을 조금만 맡기면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본인이 대출받을 수 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기 이전서부터 온라인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다 보니까 이 온라인 인터넷 전자 매매, 그러니까 인터넷 매매 관련해 가지고서 이 인터넷 상거래와 관련해서 중간에 이러한 온라인 쇼핑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인터넷 사기들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상당수는 이로 인해 가지고서는 발생되는 금액이 거액인 경우도 있지만 소액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소액의 그 사기를 당했었을 때, 특히 인터넷 사기를 당했었을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피해 구제가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피해 회복까지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리고 중간 과정이 귀찮다라고 생각이 돼서 사람들이 의외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우리 공식적인 수사 라인에 파악이 되지 않는 이러한 사건들도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소위 말하는 암수범죄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경찰에서 직접 인지하지는 않지만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현상에서는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사건까지 포함한다면 연간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각종 주요 경제범죄, 사기, 횡령, 배임 이러한 범죄들이 있는데 이러한 범죄들이 연간 36만 건, 40만 건 가까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러한 사건들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됐었던 바로 보이스피싱. 이 보이스피싱을 한번 먼저 알아보면요. 이제 보이스피싱은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전화금융사기. 전화금융사기라고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전화 매체를 통해 가지고서 또 이 현금 출납기라든가 인터넷 배킹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 보이스피싱의 연원부터
따진다고 그러면요, 벌써 2000년대 중반서부터 벌써 한 15년 전에 벌써 이미 시작이 돼서 매년 조금씩 금액이 확대가 되고, 뭐 심지어는 우리가 뭐 개그 프로에서 볼 정도로까지 이제는 주변에 많이 한두 번씩 받아봤었던 이러한 범죄 피해 사건이 점점 증가를 해서 최근에 케이스를 확인해 보면은 약 20만 건이 넘는, 금액으로 봤었을 때도 2조 이상 되는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점점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ATM기에 여러분들이 직접 뭐 돈을 찾거나 할 때 보면 항상 보이스피싱과 관련되는 경고 문구가 나오기도 하고, 관련돼서 국민들 홍보도 많이 하고 계속해서 이런 각종 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이스피싱이 아직까지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젊은 사람들이나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직까지도 보면 이제 고연령층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물정이 어두운 사람들한테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뭐 이 계좌가 뭐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 또 내지는 지금 대출 상품 신청한 것보다 훨씬 더 저리의 금융 상품을 제2금융권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이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20대나 뭐 30대, 또 그 외에 아예 고연령층 이런 분들한테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러한 그 금액 피해가 발생을 했었을 경우에 금전적으로도 손해지만, 이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그동안 평생 모았었던 돈을 갈취당한다라든가, 아니면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얼마 되지 않는 자기의 이 생활 기본 자금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범죄 피해를 입게 되면은 단순하게 그냥 금전적인 피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2차 피해로 그로 인해 가지고서는 스스로를 비관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이로 인해 가지고서는 경제적 궁핍에 몰려가지고 새로운 범죄에 자기가 빠지게 된다라든가 하는 등 이 새로운 형태의 범죄도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 피해 어떻게 보면은 개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줄이는데 경찰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었을 경우에 이 사건을 최대한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수적을 하는 거겠죠. 그나마 최근에는 경찰이 직접 개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융권에서 이렇게 거액을 인출해가지고 보관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금액을 송금을 하는 데 있어서 거액이 들어왔었을 경우에는 이체하는 데 시간을 30분 제한을 둔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중간에 장애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금융당국, 혹시 이 돈이 또 해외로 나갈 수 있으니까 이 외화와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 통신업체들, 이러한 업체들하고 서로 끊임없이 협의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대응을 하면 할수록 이쪽 이 범죄, 이 금융범죄를 하는 이쪽 사기 사건을 만드는 이 업체들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새로운 대출을 소개시켜 주겠다, 아니면은 뭐 본인의 돈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보관해야 된다, 이 정도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경찰뿐만이 아니라 뭐 검찰이라든가 뭐 금감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기관을 사칭을 해가지고서는 공공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뭐 공문을 제시한다라든가 신분증을 제시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 갈수록 이 사건이 좀 더 치밀화되고 있는 거고요. 또 당연히 이 사건에서 혹시 만약에 발각이 된다 하더라도 아예 이 범죄 자체를 기획했었던 총책은 잡히지 않게 굉장히 중간에 단계를 끊어놓음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제일 말단에 있는, 즉 인출책 정도만 잡힐 뿐이지, 실제로 인출책이 금액을 송금한다라든가 제일 처음에 전화를 건다라든가 전체 기획한 데하고는 서로 상호간을 서로 모르게 이 라인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굉장히 점조직화되어 있는 이러한 조직범죄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마치 뭐 필리핀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외국에게서만 들어오는 국제전화만 됐었는데, 이제는 국내에서도 이 외국에서 하고 있는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사기 사건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필리핀이라든가 중국 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내에서도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런 식으로 인터넷 사기를 하는 업체가 있고요. 중국 내에서도 중국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러한 각종 보이스피싱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하게 이거는 이제 보이스피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싱 말고도 이제 뭐 파밍이라든가, 그러니까 파밍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넷 범죄 중에서 이 제1금융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한은행이라든가 하나은행이라든가 이 은행 사이트를 그대로 똑같이 카피를 해놔서 카피해 놓은 그 사이트를 링크를 보내줌으로 해서 보내준 링크를 타고서 들어갔더니 정말로 신한은행 홈페이지가 나오고 정말로 하나은행 홈페이지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대로 카피한, 그래서 일종의 일종의 농장을 만들어 놓고 그 농장으로 초청을 해서 거기에 비밀번호라든가 거기에 개인정보를 입력함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그 자기는 그냥 정상적으로 은행 거래를 했을 뿐인데 은행 거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번호를 캐치를 해가지고서는 그걸로 다시 제2의 범죄 피해를 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가면 갈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지능형 범죄 조직을 대상으로 해서 조직, 인력, 장비 등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각 지방청 단위로 각종 지능범죄 수사대를 만들어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최대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보통신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라든가 금융위, 금감원 이러한 기관들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최대한 이러한 이 금전적인 피해가 없도록 경찰에서도 각종 정지 요청이라든가 통장 매매에 대한 금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금융당국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12 신고에 있어서도 각종 고액을 인출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활용을 하고 112 신고가 있을 경우에 경찰이 바로 현장에 출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입금하고 난 다음에 이 인출하려는 이러한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주변을 수색한다라든가 이러한 사기범을 검거할 수 있는 체계를 긴급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물론 최근에 여러분들도 많이 봤겠습니다만은 각종 이 보이스피싱 전화 금융 사기에 대응을 해서 국민들 상대로 해서 각종 홍보라든가 뉴스 매체라든가 그 외에 방금 말씀드렸죠,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타겟팅을 해가지고 경로당에서 설명을 해준다라든가 노인교실이라는데 이런 데 가가지고 설명을 해준다라든가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이러한 홍보 포스터를 붙인다든가 하는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각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전화금융 피해 사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도 많이 하고 발생하는 것만큼 피해 액수도 많이 커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검거도 열심히 경찰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근절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함을 해서 사실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무조건 금융적으로 아니면은 각종 이익을 준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본인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지능범죄와 관련돼서 최근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각종 생활 적폐와 관련돼서 상시 단속 체계를 한다라는 겁니다. 최근 경찰에서는요 8대 생활 적폐라는 걸 만들었는데, 자, 적폐라는 용어는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전에는 보통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에서 가지고 있는 이 경찰과 관련된 치안과 관련된 치안 정책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서는 각종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회가 이 암암리에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걸 일일이 다 이 단속하거나 일일이 다 수사해가지고서는 사건화시키기 위해는 그동안 너무나 수사하기도 어렵고 좀 불편하고 했었던 건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다 이 고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는 채용비리라든가 토착비리라든가 이런 보조금 부정수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생활 주변에 있었던 일들을 그동안 눈 감아준 거는 아니지만 단속하려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동안 여기에다가 인력이라든가 장비나 조직을 투입하기가 그동안 어렵고 한계가 많았었지만 여기에 별도로 경찰의 치안 역량을 집중을 하는 겁니다. 요 이전 정부에서는 소위 말하는 4대 범죄라고 해서 가정폭력이라든가 학교폭력, 청소년 폭력 같은 거, 그리고 불법 불량식품 단속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정부마다 추진했었던 소위 말하는 치안 정책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서에 있는 지능 또 이 경제팀에서 이 학사나 유치원과 관련되어 있는 비리,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되어 있는 채용 비리, 공공 분야의 각종 갑질행위라든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그 외에 토착비리, 이 요양병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재건축, 재개발,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사건, 사고들을 대응을 해서 관련 기관들과 함께 계속해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를 받고 신고에 따라서 수사에 착수를 하고 수사 착수된 거를 신속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바로 기소할 수 있는 단계로 넘기는 이러한 형태로 계속 경찰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러한 각종 생활 적폐들 말씀드렸었던 학사비리, 인사채용비리, 공공분야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토착비리, 요양병원, 재건축 재개발, 안전비리와 관련돼서 약 2만 5천 건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라고 경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경찰에서 서민들 대상으로 3대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3대 사기범죄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피싱 사기 대표적이겠고요. 그 외에 생활사기나 금융사기들도 서민들을 불안하거나 서로 간에 불신사회를 만들거나 이로 인해 가지고서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위 말하는 3대 이 서민 대상 3대 사기범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었던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보이스피싱으로 전화뿐만이 아니라 메신저라든가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과 메신저 피싱에 대해서 또 생활사기라고 그러면은 아까 우리 말씀드렸었던 인터넷 사기 같은 거 대표적이겠죠. 인터넷 예를 들어서 했는데 갑자기 아이폰을 주문했는데 벽돌폰이 온다라든가 이런 식들. 그 외에도 취업 사기라든가 전세와 관련되어 있는 이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사기. 그 외에도 금융 사기로 보면은 이제 다단계 업체라든가 청소년들이 이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많이 빠지게 되는 다단계 업체라든가 불법 대부를 해주는 업체들. 그 외에 보험 사기를 하는 이런 케이스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건 하나하나를 직접 경찰이 모두 다 수사를 해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구속이라든가 아니면 기소 단계까지 진행을 하기에는 그동안에 경찰의 역량을 그동안 계속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발생한 사건에 대해 가지고서는 거기에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아예 전담하는 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 전담하는 팀이 그 범죄만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거를 경찰이 그동안은 신고가 들어오면은 신고에 맞춰 가지고서는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한다라고 해서 리액트, 그래서 리액티브 폴리싱이라고 해서 경찰이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 신고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했는데 이렇게 전담 팀을 만들어서 이 전담 팀이 우리는 예를 들어서 피싱 사기를 담당하는 팀이기 때문에 피싱 사기와 관련돼서 신고도 들어오지만 신고 말고도 유사한 케이스가 있는 거를 계속 찾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피싱 사기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 사기와 관련돼서 각종 보험금 같은 보험 사기 같은 금융 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전담팀을 구성해서 하는 거를 먼저 선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프로액티브라고 합니다. 프로액티브. 그래서 프로액티브 폴리싱으로 해서 선제적인 경찰 활동, 선제적인 각종 수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본 결과 실제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인터넷 사기를 비롯한 보험 사기를 비롯한 이러한 각종 사기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특히 보험 사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기범들도 다양하지만 예를 들어서 인터넷 사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하게 되는 인터넷 매매와 관련돼 가지고 상거래와 관련돼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보험 사기라든가 아니면 다단계나 불법 대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사건을 보험 사기를 실제로는 보험 설계사 한 명과 거기에 피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구해가지고서는 그 정도 규모긴 하지만 이 사람들의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만 조사한다 그러면 리액티브만 한다 그러면 그 사건만 조사를 하겠지만 프로액티브를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동안에 받았었던 보험금을 다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다 해본 결과 그때마다 만약에 보험 설계사가 달랐다 그러면은요, 보험 설계사를 다시 소환을 해가지고서는 새로운 보험 설계사까지 같이 보는 거고, 그 새로운 보험 설계사가 실제 최근에 했었던 각종 보험 영업과 관련돼서 또 내지는 보험금 수령과 관련돼 가지고 사건을 조사를 해보다 보면은 이게 마치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건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사 다단계도 유사한 케이스죠. 자, 다단계 업체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뭐 마천동이라든가 일부 동네에 많이 있다. 그러면은 그 업체에 관련돼서 신고가 그동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은 신고가 들어오면은 경찰에서 뭐 아니면은 뭐 이 거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해달라고 해서 가서 그 사람만 구제하는 경우는 끝났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그 업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적사항을 확인을 하고 당연히 조직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조직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 업체 자체는 만들어진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거기에 실제 운영진들의 명의로 그동안 개설되어 있었던 사업체가 어떤 건지를 확인해 보면은 2년 전에도 4년 전에도 6년 전에도 있었던 업체가 있었을 거죠. 그러면은 그 업체들에 소속돼 있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더 찾아내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사건에 대한 전담팀을 꾸려서 프로액티브한 이러한 치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보험범죄와 관련돼서는요, 사실 우리가 단순하게는 보험 사건으로 인해서 그냥 그 사람이 어떠한 뭐 조작이라든가 아니면 일종의 사기 행위를 해가지고서는 보험금을 노린다, 요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로 인해 가지고서는 발생할 수 있는 2차, 3차 피해는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걸 막대해집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보험금을 부정 수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소위 말하는 보험 손해율이라는 게 높아지고요. 보험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보험금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전혀 이 보험 사기와 관련돼 있지 않은 제3자가, 물론 금액은 작을 수 있긴 합니다만은 제3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실제 이 보험 사기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그냥 보험 사기 사건이 단순하게 그 사람이 뭐 다치는 거를 가정을 해서, 교통사고를 가정을 해서 뭐 요 정도로 끝나는 걸로 아니라, 이 보험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은 의외로 강력 사건이랑 연결되어 있는 경우, 심지어는 사람이 다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망에 이르거나 그 전에 보험금 수령했었던 내역을 뽑아보다 보면은 다른 제2, 제3자와 관련돼 가지고 발생했었던 새로운 사건들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들은 그동안 사건으로 인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고로 인식이 돼서 보험금이 정상적으로 수령이 됐었던 거죠. 이해가시죠? 어떻게 보면은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했었던 건데 실제는 범죄였던 사건들을 발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 범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단순하게 그 사건 하나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 우리 사회의 경제, 일반 국민들, 일반 서민들의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굉장히 관련 기관과 함께 협업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보험 사기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 기관 하면은요, 우리가 금융감독원이 우리나라에 있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들에 관련되어 있는 각종 규제 활동이라든가 감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도 합니다만은, 이러한 공공기관 말고도 실제 민간 보험업체들, 예를 들면은 손해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 그리고 생명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협회, 이러한 일반 민간 업체들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사건을 수사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그리고 심지어는 최일선에 있는 보험회사 자체도 보험 사기를 조사하는 전담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팀과 함께 같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거를 계속해서 치안 정보를, 범죄 정보를 서로 교류를 하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찰에서는 말 그대로 이게 강력 사건에 연결되어 있거나, 이해가시죠?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 들어온 내용을 조사를 하거나, 이 과정에서만 경찰이 이 신고 내용에 대해서 집중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현재 일선에 있는 보험회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각종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보험금 수령과 관련돼서 각종 증빙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일선에 있는 보험회사 자체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 수사가 아니죠. 그죠? 이 공권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민간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조사 활동에 대해서 경찰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여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보험 사기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빨리 그리고 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선에 있는 보험협회나 보험업체들하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국고보조금을 불법 수령하고 부정 수령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사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보조금 받고 있는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황이 변경돼 있거나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과 관련돼서 보조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국고 보조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솔직히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있는 현재 상황이라든가 환경이 변화했다 하더라도 변화된 내용을 정상대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전에 받던 보조금을 계속해서 수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원화가 한 50명이었었는데 50명에서 저출산으로 올해는 10명이 졸업을 하고 들어온 애가 5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들어온 애들이 5명이 아니라 10명으로 만들어주면은 당연히 그거에 따라 가지고도 부정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게 실제 현장에서는 각종 이러한 유치원이라든가 학사비리라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농림수산과 관련돼서도 보면은 농업진흥을 위해서 지급되는 보조금이라든가 문화관광산업과 관련돼서 지급해주는 보조금이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보조금들이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 단계마다 역시 그동안은 사건이라든가 신고가 들어왔었을 때만 진행을 했었지만 이제는 농업과 관련돼서 FTA와 관련돼서 각종 보조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거나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같이 묶어서 관련 있는 기관과 함께 협업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고 이러한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단순하게 사건을 적발을 하고 관련돼서 수사를 해서 수사된 사건을 법 집행을 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수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단순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범죄 수익이 있다 그러면 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단계까지도 경찰이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범죄 피해가 있는 데 있어서 그동안은 피해가 중지됐거나 아니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복구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더 이상 경찰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말 그대로 법 집행을 하는 데 주로 신경을 많이 썼어요. 자, 그런데 실제 피해를 입는 피해자 입장,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로 인해서 자기한테 범죄 피해를 줬었던 그 가해자들이 당연히 처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생활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자기가 입었었던 피해가 복구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인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결국 경찰에서 각종 금융사건이라든가 지금 나왔었던 각종 사기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 또 내지는 발생했었던 각종 범죄 수익을 최대한 경찰이 추적을 해서 왜냐하면 추적하는 단계에서는 국가 공권력이 필요하겠죠. 그죠? 추적을 해서 그게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그게 현재 몰수를 해가지고서는 신속하게 국민들한테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찰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관련되어 있는 제도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외에 최근에 있었던 조합장 선거와 관련돼서 경찰이 선관이라든가 아니면은 관련 기관들과 함께해서 각종 금품 선거에 대해서 대응을 했다. 이러한 내용들까지 같이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먼저 이 지능범죄와 관련돼서 각종 사기 사건과 관련돼서 경찰이 과거에는 각종 사건 사건에 대해서 리액티브하게 즉 대응하는 수사가 주로 있었다면
최근에는 경찰이 선제적으로 전담팀을 꾸려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수사를 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범죄 수익을 환수해서 원상 회복하는 데까지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같이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많이 인지하지 못했었던, 아직 이제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었던 건수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우리 주변에서도 항상 실시간으로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이고,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선 현장에 가게 되면 충분히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경찰을 선발을 할 때 특별채용 선발을 할 때 이러한 지능범죄를 담당을 해서 수사를 할 수사 전문관들을 따로 뽑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를 전공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 IT를 전공을 했거나, 그러니까 사이버 시큐리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선발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이 실제 여러분들이 일선에 가서 경찰이 돼서도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실적이 쌓이고 나면은 경찰 내에 있는 보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쪽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근무도 할 수 있으니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건, 사고나 뉴스와 관련돼서 지능범죄와 관련돼서도 흔하게 지나갈 수 있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